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11월 학력평가 정치화법 해설을 맡은 저는 비타민정 김민정입니다. 왜 이 선생님은 만나자마자 비타민이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 좀 의아하시죠? 또 심지어 첫 화면이 비타민, 자기 스스로를 비타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 너무 궁금하지 않아? 나 진짜 정치화법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딱 해설 강의를 듣고 나면 저에 대한 확신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총평을 듣고 오셨죠? 바로 1번 문항부터 우리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거의 고정화되어 있잖아. 정치화법. 뭐예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역시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정치화법 관련된 학력평가, 모의고사 시험들 대부분에서 1번은 이렇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묻는 문항으로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너희들이 딱 정법을 처음 공부를 할 때 첫 페이지를 폈을 때 딱 등장을 했었던 그 내용일 거야. 우리가 정법을 공부하잖아.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겠니? 정치가 뭔데?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뭐랑 뭐가 있었죠? 그치? 좁은 의미의 관점과 넓은 의미의 관점.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형태입니다. 자, 보면은 갑이라는 친구는요. 정치랑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애초에 첫 줄에서 끝났어.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한대요.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사회 집단들도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라고 전제를 하고 있네. 자, 그러면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관점이 되겠지. 자, 넓은 의미의 관점. 자, 그 다음에 을의 관점이요.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게 넓은이면 여기는 좁은이겠지. 그런지 볼까요? 그렇지 않아. 정치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 과정과 관련된 자, 중간에 주요한 키워드 나왔습니다.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의미한다. 국가만이 유일무이하게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다른 사회 집단에 비해서 이 국가의 특수성과 우월성을 전제하고 있는 관점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을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가는 거예요.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갈등 해결 양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바로 1번 정답 나왔습니다. 다원화된 말 그대로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야. 이러한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보다 더 적합한 관점은 갑의 관점, 넓은 의미의 관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1번 맞았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이 오답이라면 왜 이게 틀렸는지 오답의 근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2번 볼게요.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도 정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다. 자, 국가 형성 이전에는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시절에는 국가가 없는 시절이야. 그런데 좁은 의미의 관점은요. 국가만이 정치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이전에 어떠한 정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지니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 자, 3번.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앞부분을 봐. 갑의 관점과 달리라고 넓은 의미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 사례를 부정하고 있어. 근데 잘 보면 국회에서 법률을 재개정하는 이러한 입법의 작용은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둘 다 해서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자, 4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다른 사회 집단에 비해서 국가가 특수하고 우월한 존재야라고 전제하는 이런 관점은 바로 좁은 의미의 관점이 되겠죠. 3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갑과 을이 반대로 서술됐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갑을의 관점은 모두 아파트 단지 내 골프 연습장 설치를 둘러싼 주민회의의 과정을 정치로 본대요. 자, 주민회의를 정치로 보는 관점. 좁은 의미에서는 아파트 주민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걸 정치라고 볼까? 정치라고 볼 리가 없겠지. 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이 정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선지 5번에서는요. 모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렇게 기분 좋게 산뜻하게 출발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정치 참여 집단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 편제로 치면은 대단원 3단원의
중단원 3에 등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집단적으로 정치를 참여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정당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고 이익집단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을 아마 대부분의 친구가 1학기 때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봅니다. 방역정책과 관련해서 각자 조사한 정치 참여의 사례를 발표해 볼까요? 그리고 중간에 A, B, C가 등장을 해. 자, 이 각각의 A, B, C를 서술하는 수식 어구에 우리는 주목해서 본다. 자, A.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A가, 자, 사실 끝난 거야, 여기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을 했대요. 자, A 뭐가 되겠습니까? 그치. A가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시민단체는 공공선 또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진 그런 단체를 뜻하잖아. 대표적으로 뭐 인권을 중심으로 뭉쳐진 단체라든지 뭐 환경보호단체들에 해당을 하죠. 자, 그 다음에 B입니다. 관련 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B가, 자, 이 B는요, 관련 업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대. 동일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여기서 나왔어요. 자, B는 뭐가 됩니까? 그치, B가 바로 이게 이익집단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C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공직선거에서 우리 정당에서는 이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해. 이걸 정당의 어떤 정치적 충원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C는 뭐가 돼요? 정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시문 안에서 A, B, C 주체를 찾아냈다면 1번부터 가는 거예요. A와 달리 C는 공익보다 집단의 특수이익을 우선시한다. 자, 정당과 시민단체는 공통적으로 공익을 추구하죠. 그런데 1번 선지에서 C, 정당에 대해서 특수한 사익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됐죠. 자, 두 번째, B와 달리 A는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을 한다. 자, 정치 사회화라고 하는 건 정치 교육이야, 정치 교육. 내가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태도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정치 사회화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정치 사회화는 모두 다에 해당을 하겠지. 그런데 이번 선지에서 누구는 달리라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누구는 달리와 같은 표현이 우리 사탐에서 자주 오답으로 출제되는 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선지의 구성과 패턴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C와 달리 B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한다. 자, 여기서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은 바로 정당이 가지는 기능이었었죠. 특히 이러한 기능을 당정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 여당과 그 다음에 행정부, 정부가 만나서 어떠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러한 자리를 당정협의회라고 얘기했어요. 자,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C, 정당에 해당하는 기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A, B와 달리 C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인 권력의 획득을 통해서 자신들의 공익을 어떤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집단을 정당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답 4번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정권 획득이라고 하는 건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아닌 정당의 고유한 기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답선지 5번 갑니다. B, C와 달리 A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 견제, 비판하는 기능은 모두 다가 수행을 하지.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가 된 거야. 자, 이번에 정답 몇 번이요?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갈게요. 자, 3번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는, 자, 이거는 너희들 1단원에서 공부했었던 거야. 대단원 1단원에서 우리나라의 최고법,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6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제시문을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가 뭔지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해당 청년한테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자, 이는 저소득층 청년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A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국민들의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A에 해당하는 게 뭐겠니? 그치. 복지 국가의 원리가 되겠지. 자, 그리고 가는 거야. 자, 1번 보니 국제법을 존중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원리이다. 국제평화주의 틀렸어요. 두 번째, 전통문화를 계승함으로써 문화를 보호하려는 원리이다. 문화국가의 원리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국가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자, 3번 선지에서 국가의 부분부터 최종 의사결정 권한, 이거를 얘들아 두 글자로 줄여봐. 지읒, 기역. 자, 뭘까요? 이게 바로 주권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거 3번 선지에서 누구한테 있대요? 국민에게 있다. 아, 3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국민주권주의가 되는 거겠지. 아직 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하는 원리이다. 정답 나왔네요.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자, 5번이요. 자,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서 남북 간 평화적 통일. 자,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자, 5번에서 대놓고 평화 통일 지향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자, 이 4번 문제가 아까 총평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고위 학평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문제였었다라는 거. 자, 복수정당제는 보자마자 이 또한 여러분들 대단원 3단원 정당 공부를 했을 때 정당제도의 유형 두 가지 공부했던 거 기억나? 일당제와 복수정당제. 또 이 복수정당제는 양당제랑 다당제로 구분을 했었지. A, B는 아직은 몰라. 근데 하나는 양당제고 또 하나는 다당제가 될 거야. 그리고 제시문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A는 두 개의 정당 만이 정권을 획득할 실질적 가능성을 가지는 반면 이거 보는 순간 A가 뭐예요? 그치. A가 양당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뭐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존재한다. 아, 이 B가 다당제가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가와 나, 질문은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의 질문은 A 양당제에 대해서 긍정하는 게 들어가야 돼. 즉, 가는요, 다당제와는 구분되는 A 양당제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 나는요, A는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B에 대해서는 얘라고 얘기하니까 양당제와는 구분되는 다당제의 특징에 대해서 나에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리고 1번을 갑니다. 양당제에 비해서 다당제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거 틀렸지. 오히려 이 다당제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이래요. 훨씬 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지. 자, 두 번째, 다당제에 비해서요, 양당제는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정당이 딱 2개밖에 없는 거야. 다당제에 비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때 우리가 추궁할 만한 주체들이 더 적잖아.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2번 선지, 바로 양당제의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정답 나왔고요. 3번입니다. 다당제에 비해서 양당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오히려 다당제 쪽이 3개 이상 존재를 한대잖아. 더 다양한 민의 반영? 바꿔 얘기하면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걸 뜻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에는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정당 간에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가 더 용이한 건 양당제와 다당제 누구의 특징이겠어요? 다당제의 특징이겠지. 생각해봐. 양당제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정당밖에 없어. 김 씨랑 박 씨가 막 싸우고 있는데, 자, 이들 간의 어떠한 분쟁과 갈등을요, 중재해줄 만한 주체가 없어. 중재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틀린 선지입니다. 자, 5번. 나이는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해보면 양당제, 다당제 모두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2개 이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나에는 양당제와 구분되는 다당제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A, B 모두에 해당하는,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질문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5번 갑니다. 기본권 유형이요. 자, 기본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개별적 기본권의 유형들, 뭐 자유권,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이런 류의 내용이 떠올라야 돼.
자, 그리고 가는 거죠. 갑은 외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여기서 약간 느낌이 와야 돼. 선거 참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에 대한 내용일까를 우리가 딱 머릿속에 품고 가죠. 감염병의 확산으로 아이쿠, 해당 제외공간의 선거사무가 제외투표 기간 개시일 직전에 중지된 거야. 그래서 급히 귀국을 했어요. 투표하려고. 그러나 갑은 제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해서 이를 신고한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어때? 투표하지 못한 거예요. 나 이거 투표하려고 귀국을 급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선거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에 갑은 해당 조항이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 이 A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거권은 기본권, 유형 중에서 참정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번 선지 갈게. 자,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자, 1번 바로 정답으로 나왔죠. 완전하게 참정권에 해당을 하는, 이 참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 참정권에 해당하는 선지였고요. 자, 그리고 2번이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수단적 권리이다. 선지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뭐야? 이게 바로 청구권에 해당하는 거였지. 수단적 권리. 자, 그리고 3번째.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 간섭하지 마, 국가. 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나한테 자유를 달라 라고 외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3번 선지 뭐가 되겠어? 그치. 자유권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최소한의 나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 너가 적극적으로 보장해 줘야지. 자, 이 권리가 뜻하는 건 사회권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을 한 현대적 권리, 바로 5번 선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회권이 됩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A는요, 참정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6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지. 이 6번 문제 풀만 했으니까 전형적인 정부 형태 2가지가 나왔죠. 대통령제랑 의원 내각제를 비교하는 거. 근데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약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과연 이 갑국에서 어떠한 정부 형태를 채택을 하고 있는지를 이 표를 근거로 판단을 했었어야 됐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자, 일단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부 형태 변화는 없다. T시기와 T+1시기가 있는데 둘 다 의원 내각제이거나 둘 다 대통령제라는 뜻이지. 자, 시기에 따른 정당별 의회 의석 점유율을 나타낸다. 자, 정부 형태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의회 의원의 선거 결과 과반의 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있냐 없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죠. 자, T시기를 보니까 A당이 57%로 과반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자, 그냥 동그라미라고 표시할까? 동그라미 과반의 의석 점유. 자, T+1시기에 과반의 의석을 점유한 정당 B당이 60%로 점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두 시기 모두 무슨 당이래? B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지금 여기서 T와 T+1시기에 과반의 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각각 A당과 B당이라는 걸 찾았는데 문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두 시기 모두 B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 우리는 갑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구나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왜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내각을 구성하려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했어야 됐죠. 그래서 의회 의원의 선거 결과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 여러 개의 정당이 연합해서 연립내각을 꾸렸었잖아.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T시기에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꾸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총리는 A당일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두 시기 모두 B당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 나라는 대통령제가 되는 것이며 이 각각의 상황에 전국의 상황이 좀 다르죠. 여대야소와 여소야대 구분을 해보면 자, 여기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B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T시기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 여당이 어때요? 의석 점유율이 과반이 안 되죠? 이 시기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T+1 시기를 보면은 여당이요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여대야소의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추론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선지 1번을 가야지.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된다.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의원 내각제가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갑국의 의회 의원은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자, 2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의원 내각제가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나는 도저히 이게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제인지 의원 내각제를 못 찾았어 하시는 분들은 1, 2번 선지를 보고도 추론을 할 수가 있었지. 의원 내각제일 수가 없는 거야. 왜? 1, 2번 선지에서 둘 다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갑국의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은 동일인입니다. 자, 이 둘이 같은 거는 바로 대통령제의 특징이 되죠. 자, 우리 갑국이 대통령제라는 거 추론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이 둘은 서로 달랐었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갑국에서는 T 시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 시기에 시기 비교를 하고 있다. 여소야대와 여대야소의 시기 비교. 자, T 플러스 1 시기에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까? 오히려 집권 여당 쪽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여대야소의 상황이 강력하게 정책 추진하기가 좋겠죠? 틀렸어요. 5번이요. 갑국에서는 T 플러스 1 시기에 비해서 T 시기,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오히려 높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번 갈게요. 자, 7번은 이것도 대단원 3단원이네요. 대단원 3단원 투입산출 모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간에 보면 의원 소개 청원, 그리고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게 나와 있고, 의원 소개 청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의원을 소개받아서 서면으로 종이로 직접 제출하는 청원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하는 건 국회가 운영하는 뭐래? 전자청원 시스템. 온라인상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 청원 제도가 되겠구나. 자, 그리고 쭉 보다 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회가요, 이 청원 심사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청원의 성립 요건을 실제로 변경한 모습까지 쭉 서술이 되어 있어. 자, 그리고 1번. 기억을 활용해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치 과정에서의 산출에 해당을 한다. 청원이래, 청원. 목소리를 내는 거야. 산출은 얘들아 아웃풋의 과정이야. 정책결정기구가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그런 집행하는 과정을 뜻하는 거지. 자, 1번 선지는 산출보다는 오히려 투입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오답, 틀린 선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과 달리 기억은 정치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까 의원 소개 청원은 서면으로 제출한대. 직접 종이로다가 제출을 해야 돼. 그런데 국민동의 청원은 어땠어? 전자시스템, 온라인상에서 구현되는 전자민주주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 시공의 제약이 훨씬 더 완화된 건 오히려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니은의 형태겠죠.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리을과 달리, 시민단체와 달리 국회는 정치 과정에서 정책결정기구에 해당한다. 바로 정답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 정책결정기구 하면은 국가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여기서 플러스 지자체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된다. 자, 3번이 옳은 선지였고요. 자, 4번입니다. 국회 청원 심사 규칙을 개정, 정치 과정에서 투입일까? 투입은 정치 주체가 목소리를 내는 거야. 국회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개정했다라는 건 오히려 투입이 아니라 산출의 과정이 되겠죠. 자, 5번이요. 비읍으로 인해서 국민의 입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오히려 확대가 된 거지. 요건을 더 완화시켜 준 거잖아. 자, 7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8번 갈게요. 자, 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발문에서도 옳은 법적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면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야. 자, 4단원에서 그 불법행위 파트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부터 시작해서 특수불법행위의 다양한 유형들. 갑은 을, 병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나이 확인해야지. 자, 을은 17살, 병은 5살, 어린 아이예요. 자, 을은 친구 정과 함께 공원에서 A를 폭행했습니다. 어머나. 이로 인해서 A는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병은 놀이터에서 자신의 장난감을 던졌어. 지나가던 B를 다치게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억을 가면 을의 A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자, 을이 17살이야. 자, 불법행위 성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 능력이라는 건 보는데, 자, 기억선지에서 을 17살이고 이 을의 책임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을의 A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했다라는 류의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갑은 A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당연히 지지 않겠죠. 왜? 을이 책임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럼 기억은 옳은 선지. 자, 니은. 을과 정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을과 정은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우리 손해배상을 할 때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배상을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죠. 자, 그리고 디귿. 병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자, 이 병이라는 친구는 보니까 5살이야. 5살. 5살이면 어린아이. 통상적으로 이 친구는 책임 무능력자가 되겠죠. 자, 병은 B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겠지. 왜? 병 자체가 어린아이,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리을이요. 갑이 병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갑은 B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자, 이거 우리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자, 거기서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건 딱 하나 있었어.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에만 해당을 했어. 갑이 병에 대해서 나는 이 친구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이게 입증이 되면은 그러한 경우에 갑의 책임은 면제가 된다. 라는 류의 내용이에요. 자, 리을은 틀린 선지였습니다. 자, 8번 문제 정답은 기억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2번인가요? 네, 2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9번 갑니다.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의 유형이다. 자, 문제를 쭉 보니까, 자, 진술문이 하나 있고 답란을 O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1점이야. 그럼 첫 번째 진술문을 가지고 A와 B를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A와 달리 B는 통치행위의 합법성뿐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중시를 한다. 근데 이게 옳고 그게 1점이었으니까 아하, 여기서 A는 뭐가 돼? A가 형식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B가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지. 자, 그러면 기억을 갑니다. A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이거 형식적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한계점이었잖아. 자, 기억 옳은 선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요. A와 달리 B는 통치자의 통치행위가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 니은 선지 잘 기억하세요. 니은이 틀린 이유는 달리라는 부분 때문에. 형식과 실질, 어쨌든 둘 다 법치주의지. 자, 이러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통치자의 통치 행위가 법에 구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하는 거였어. 근데 지금 니은에서 A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실질과 달리 형식은 위헌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위헌법률 심사제를 구현하기 위한 건 바로 실질적 법치의 특징이었어요. 자, 틀렸고요. 자, 리을입니다. 가에는, 근데 가를 보면 얘들아, 일단 기억이 옳은 선지였고, 자, 가를 보면 이 친구가 X라고 했는데 0점이야. 그럼 X가 틀렸다는 거야. 여기에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 형식과 실질은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본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옳은 내용이죠. 그래서 리을이 옳은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9번은 기억과 리을로 이루어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이요. 자, 보면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파생 원칙 다양한 내용들이 떠올라야 되고, 자, 그 중에서 사회자가 뭐라고 묻고 있냐면, 인터넷 뉴스 기사에 타인을 모욕하는 댓글을 수차례 작성한 갑이 이거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 불명확하다. 이거 죄형 법정주의의 A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불명확하잖아요. 자, 이거 A의 원칙 뭐가 되겠어요? 명확성의 원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쭉쭉쭉 보면은 이거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모욕죄를 규정한 해당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에 무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치? 명확성의 원칙이 되겠지. 이거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거 아니더라. 그럼 1번.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이다. 자, 1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 되겠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자, 그리고 2번 선지.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바로 정답 2번 나왔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3번이요.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범죄는 경한 처벌이, 중범죄는 중한 처벌이 가야 된다. 3번 선지 적정성의 원칙이죠. 4번 법률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예요? 바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마지막 5번.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말아라. 소급표 금지의 원칙입니다.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번 명확성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11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하고 쭉 보다 보면 나와 있네. 주제가 뭔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파트입니다. 특히 개정교육 과정에서 좀 자주 출제되고 있는, 한 문제씩은 꼭 출제되고 있는 문항이죠. 자, 동그라미시 의회 지역구 의원, 조례, 참여예산제, 시장 쭉쭉 나와 있는데 1번 갑니다. 바로 그러니까 동그라미시의 의회 지역구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자, 우리 얘들아, 지방선거 몇 년에 한 번씩 있지? 4년에 한 번씩 있어. 자, 이거 5년은 대통령 거였잖아. 자, 틀렸어요. 4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민은 니은의 개정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니은을 보니까 조례네. 자, 우리 그 지방자치 파트 공부를 했을 때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 공부를 하면서 주민 소환제도, 또 주민 발안제도, 주민 투표제도, 주민 참여 예산제도 공부를 했었어요. 주민들 조례 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 리을은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이다. 자, 동그라미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자, 시장입니다. 장. 자, 이러한 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의결이 아닌 집행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의결기관이라고 하려면 동그라미 시의회가 됐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4번. 기역과 리을은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장과 시의회의 지역구 의원 모두 아직 임기가 차지 않았지만 임기 중에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파면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했었죠. 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디귿과 달리 미음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자, 5번 선지에서 우리 지금 이번 문제에서 계속해서 달리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쓰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나 감사청구제도나 둘 다 결국 주민의 의사를 직접 좀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이잖아요. 자, 디귿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2번 갑니다. 자, 12번은 형사 절차 파트가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동그라미법 위반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된 갑과 을에 대해서 자, 갑과 을 형사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중간에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 자, 법원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갑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네요. 형 선고의 유예, 선고 유예. 근데 이때 이 선고 유예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유죄의 일환이었지. 자, 을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자, 이게 확정 판결이었다는 거예요. 갑은 선고 유예, 을은 이거 뭐야? 집행유예가 나온 거지. 둘 다 어쨌든 유죄야, 유죄. 죄가 있음이 인정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 내무법의 위반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여기도 구속수사를 받았어. 원래 원칙은 불구속수사잖아. 기소된 병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징역 4월을 선고를 했어요. 자, 병은 이에 불복해서 항소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거 우리 항소라고 얘기했죠. 2심 법원은 병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을 했어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병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2심에서 끝난 거야. 항소심에서 끝난 상황이 되는 거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이 병 같은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형벌이 나왔다. 유죄로 인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1번 기억을 가니까 을은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을이 누구였어?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일정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받았다. 지금 기억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선고유예의 효력이 되는 거지. 자, 을은요 집행유예입니다. 자,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야 돼. 틀렸어.
자, 그리고 니은. 을과 달리 갑은 보완 처분을 받았다. 보완 처분. 우리 형벌 공부를 하면서 대안적인 제재 수단으로 보완 처분이라는 게 있어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보완 처분 받은 거 전혀 살펴볼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디귿. 1심 법원은 병에게 노역이 부과되는 형을 선고를 했다. 자, 병 보면 1심에 징역 4월을 선고했었죠. 자, 징역이라고 하는 건 노역이 부과되는 자유형에 해당을 했어. 자, 그러면 디귿 옳은 선지가 됐네. 자, 그리고 리을이요. 갑을병은 모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리을 선지가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볼 법한 선지였던 것 같아요. 자, 보면 문제에서 갑과 을과 병은요, 구속수사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속수사를 받고 누구는 선고유예, 누구는 집행유예, 누구는 벌금이잖아. 그러면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 어쨌든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받은 것도 유죄란 말이야.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리을이 옳은 선지인 거예요. 12번은 디귿과 리을로 이루어진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자,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딱 법의 세계에 딱 입문을 하면서 처음 공부했었던 내용이요. 자, 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3+3으로 공부를 했을 거야.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있었고 자본주의의 발달로 부작용들이 막 드러나면서 이를 수정 보완한 민법의 기본 원칙 3+3으로 공부를 하셨죠. 과연 어떤 원칙이 출제됐는지 봅니다. 자, 갑의 가축농장 근처에 철도가 건설돼서 열차가 운행됐어요. 열차가 운행되면 어때? 소음도 생기고요. 진동도,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둥둥둥둥. 가축에 피해가 발생해서 농장을 휴업하게 된 갑은 철도의 건설 관리를 맡은 열차를 운행하는 여기 사업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상황인 거예요. 당신네들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십시오! 라고 청구한 거야.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사실 여기 중간에 환경오염이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환경오염, 이거 지금 손해배상의 책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공부했었던 건데 라는 내용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 피해가 생긴 경우에 그 원인자는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 배상해야 돼. 당신네들 책임의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류의 내용이죠. 아하, 결국 1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쭉 보다 보면 1번,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바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고요. 자, 두 번째, 사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해야 된다. 자, 이거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이야기했었죠. 틀렸습니다. 특히 1번과 2번 선지의 경우에는 이 2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1번으로 수정 보완된 내용으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리고 3번, 계약 내용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불공정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는 거, 계약 공정의 원칙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4번이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나의 고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책임의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 4번,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해서 나왔죠. 정답 4번. 5번,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어떤 류의 계약을 맺든 내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 인정해줘야지. 자, 5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사적 자치 원칙, 또 다른 말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했어요. 13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갈게요. 자, 14번은 여러분들 요거는 범죄의 성립 요건 공부를 했을 때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이 사라지는 몇 가지의 사유들 공부를 했었지. 그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치러졌었던 2023 대수능의 경우에도 요 기서 다루고 있는 A와 B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번 문항은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자, 먼저 첫 번째를 보니까 차량 통행 문제로 갑과 다투던 을이 차를 전진시켜서 갑이 다칠 상황에 놓인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차 하면은 사람 다쳐.
이에 갑의 자녀 병이 안 돼. 을의 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을의 신체 일부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을에게 약간의 상처를 입힌 상황인 겁니다. 을 입장에선 너 지금 나한테 상처 입혔어? 이에 대해서 법원은 병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갑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자, A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앞줄의 수식어구가 A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현재 있는 이러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아하, A는 뭐가 되겠어요? 정당 방위가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선장 정은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지금 너무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인 거야. 일단은 살고 봐야지. 닷줄을 내리는 과정에서 타인의 양식장에 물적 피해를 입힌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피해를 입히기는 했는데 지금 이 선장 정의 행위 어때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B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치, 긴급 피난이 되겠죠? 자, 이번 수능에서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이라고 하는 거.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나왔죠. A는 정당 방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을 한다. 딩동댕 1번 정답. 자, 두 번째, B는 긴급 피난으로 여기까지는 좋았어. 끝까지 읽어야 돼.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책임 땡땡 위법성 조각 사유여야 되고요. 자, 세 번째,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에 못 이겨서 법정에서 위증을 한 거예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된 행위에 의한 거. 자, 이거는 A, 정당방위에 해당을 합니까? 정당방위가 아니겠죠. 오히려 이러한 강요된 행위의 경우에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채권자가 거액의 빚이 있는 채무자를 공항에서 붙잡았어. 너 도망가지 마. 내 돈 갚아. 자,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행위 B에 해당한다. 이거 전형적으로 자구 행위의 사례로 출제되는 포인트였죠. 자, B는요, 자구가 아니라 긴급 피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예요. 자, 그리고 5번. 정의 행위와 달리 병의 행위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 지금 5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비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책임과 관련된 영역이었어. 자, 그런데 A, B,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 법 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다라는 판단이 가능하냐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5번 상관없는 내용이었죠. 자, 14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가족관계와 법 파트. 참 재밌어.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A는 갑의 성과 본을 따랐어요. 자, 그리고 갑은요, 을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재판상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의 유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협의상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자, A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 이후 법률혼 관계에 있는 병과정은요, A를 입양하기로 했고 A를 입양하라는 법원의 재판이 확정돼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양을 신고했다. 자, 우리 이 입양의 유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일반 입양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친양자 입양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제시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하는 입양이었었지. 결국에는 이 입양의 유형은 친양자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반 입양과 차이점을 지녔지. 자, 그리고 보면은 뭐 여기 양친해서 병과 정이라고 나와 있고 친생부모해서 갑과 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확정으로 인해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케이스고요. 입양. 자, 1번. 갑과 을의 이혼 시 갑과 을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칠 것이다. 너네 진짜 이혼을 협의한 거 맞아? 이혼 진짜 할 건지 말 건지 조금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봐. 자, 이러한 이혼 숙려 기간은요, 협의상 이혼에 있었던 절차였지. 갑과 을은 어때? 재판상 이혼을 하고 있어. 틀렸어요. 자, 2번. 갑과 을의 이혼 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을은 유책 배우자인 거야.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왠지 이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재산 분할 청구를 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법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야. 책임이 있고 말고 한 거랑 재산을 나누는 건 별개의 과정인 거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입양 후에도 A는 갑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입양의 유형이 친양자 입양이었어요. 친양자 입양 어때? 갑이 아니라 어때?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거였지.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입양된 A는 병과정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닌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입양으로 인해서 갑을과 이때의 갑을이 누구냐면 친생 부모였어. A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고, 그치? 친양자 입양을 했으니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단절 종료가 되고요. 병과정과 A의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5번이 딩동댕 정답이네요. 자, 15번 문제 가족관계와 법 파트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시면 16번입니다. 자, 16번은 국가기관 파트였었고요. 여러분들 정치와 법 공부를 했을 때 내용 너무 많아. 막 외울 것도 많고 내용 요소도 많고 뭐 이렇게 용어들이 복잡한지 하면서 좀 힘들게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파트는 되게 정직한 파트야.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까지 되면은 못 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 저는 어떤 조항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자, 이에 불복해서 상고심 중에 있습니다. 상고심을 담당하는 거는 대법원이네. 자, 해당 조항이 나의 기본권에 과도하게 침해해. 그래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하면서 변호사가 이 경우 상고심을 담당하는 A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다 쓸까? A가 대법원이 되겠죠. 상고심 담당하는 거 대법원이야. 자, 대법원에 뭐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위헌법률 심판 좀 제청해줘 라고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게 돼. 기각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거 B 뭐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다가 뭐 한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갈게요. A는 권한쟁의 심판 권한을 갖는다. A는 대법원인데 자, 권한쟁의 심판은 누구 거였지?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에 하나였었지. 자, 두 번째, B는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자, 이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대법원 거였어요. 1, 2번이 바꿔서 서술되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B의 재판관 3인은 A의 장,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파트 공부를 했을 때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구성 방식 9명의 경우에도 나름의 3권 분립의 원리가 있었는데 근데 얘들아 이거 잘 보면 개념이 짬뽕되어 있는 거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경우에 3명 국회에서 선출된 자, 또 3명은 대법원이 지명한 자를 포함해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였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틀렸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아니고요. 가는 위헌법률 심판이 되고요. 자, 나는요. 나가 이거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 되겠지. 틀렸습니다. 5번. 대법원은 갑의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 중에서 위헌법률 심판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 5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17번이요. 자, 미성년자의 계약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갑은 17살 나이 확인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를 얻었어. 그러니까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애인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어요. 자신의 티셔츠를 판매하는 계약을 병과 체결을 했어요. 자, 그리고 병은요, 법정 대리인의 정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둘 다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파는 쪽에서는 동의를 얻었고 병 같은 경우에는 용돈으로 샀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케이스였지. 자, 그럼 이거는 유효한 계약이 될 거야. 자, 다음 날 갑은요, 그 다음 보니 의뢰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하는 계약을 무와 체결을 했습니다. 자, 무는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몰랐습니다. 자, 이걸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관련된 내용에서 철회권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선지 1번이요. 자, 갑은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보면은 갑과 병의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죠. 동의 얻었고 용돈으로 한 거고. 자, 두 번째,
정은 벽이 갑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자, 정이 누군지를 보니 여기 이 친구 병의 법정 대리인이었어요. 근데 애초에 지금 용돈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요. 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 용돈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는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다. 자, 무의 경우에는 이쪽인데 이 3번 선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확답을 선생님 촉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확답을 촉구할 권리, 당신네 아들이 또는 딸이 나와 이런 류의 계약을 했는데요. 이거 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이거 누구한테 해야 돼요? 미성년자가 아니라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한테 하는 거지. 근데 3번 선지는 갑한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틀린 선지였어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3번에서 많이 헷갈렸을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을, 갑과 무의 계약을 추인한 경우 무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인 걸 모르긴 했었어. 그런데 지금 4번 선지의 전제는 추인을 해버린 거야. 아, 너네 이런 식으로 계약했구나. 그거 인정. 자, 그러면 그 경우에는 철회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지. 왜? 이 철회권의 행사는요, 추인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거든.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4번이 옳은 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당시 갑이 속임수로서 자신의 행위 능력자라고 무가 믿게 한 경우. 자, 이런 거 적극적으로 사술행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갑과 무의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7번. 자, 이어서 18번이요. 근로자의 권리 파트였습니다. 여러분들 노동 관련된 법 공부했을 때 고등학교 재학 중인 A는 17살입니다. 17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살이면 연소근로자가 되겠다. 동그라미 대형마트 사장 B와 근로계약을 체결. A의 요청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한 거예요. A는 누구였어요? 근로자가 돼. 여기서 이렇게 수정. 전후 달라진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전의 내용을 봐봐.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9시부터 14시래요. 자, 그런데 휴게 시간이 1시간이 있으니까 4시간 근로가 되는 거지. 월목이고요. 최저 시급을 보면은 9,160원인데 시간당 9,160원 문제 없습니다. 자, 수정 후를 보니까 시간이 확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하면서 일 더 많이 할게요 라는 식으로 요청을 한 거일 것 같아, 느낌상. 근데 보면은 지금 휴게 시간 1시간 빼더라도 9시간이 됩니다. 근데 지금 A라고 하는 친구는 연소 근로자예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 하루에 7시간 근무가 가능하지. 여기 지금 9시간이야. 여기서부터 일단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확 와야 돼요. 자, 1번 보니까 근로계약 내용 수정 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죠. 최저시급 맞췄어였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로계약 내용 수정 후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고 있죠. 자, 9시간이니까요. 위반된다. 2번 정답. 자, 그리고 3번. A는 B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연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A의 법정 대리인은 A를 대리해서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리계약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B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A에 대한 취직 인허증을 사업장에 갖추어 둬야 될까? 자, A의 이 친구의 조건을 봐. 고등학교 재학 중이야. 17살이야. 15세 미만인 자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증까지 발급할 필요는 없죠. 18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헌법기관. 우리나라 국가기관 또 나왔다. 그치? 무난하게 나왔어요. 자, 각각 A, B, C, D가 뭔지 보면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인 A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쓸까? A, B, C, D. A가 뭐가 되겠어요? 국무회의가 되겠네. B, C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D로 구성이 된다. 이거 보자마자 B와 C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는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국무총리가 되겠다. 자, 그리고 D의 경우에는 여기 서술되어 있지? 아하, D는 누구겠어? 국무위원이 되겠네. 자, 그리고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정책의 구체적인 행정사무는 행정 각 부에서 담당을 하는데 행정 각 부의 장관들은요. D 중에서 국무위원 중에서 누구의 제청으로 누가 임명을 한다. 자, C의 제청으로 B가 임명을 한대요. 자, 이 부분을 보자마자 C가 바로 국무총리가 되고 자, 임명하는 주체 B가 대통령이 되는구나를 찾았을 거야. 자, 다 찾았네.
그리고 선지가는 거예요. 자, 1번 보면 국회의원은 D, 국무위원 겸직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였습니다. 자, 두 번째, A,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비준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자, 몇 가지 주요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요, 누구의 권한이었어요? 자, 국회의 권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B,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야 되는 자리. 저는 이거 어떻게 했냐면 국정감사 무서워요. 국감 후덜덜. 아이들이랑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거 입에 탁 붙지 않아요? 자,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이야. 그런데 D는 국무위원이야.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을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자, 네 번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 아니죠.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니까요. 부의장입니다. 국무총리는. 자, 그 다음 5번.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다. 그치. 국회가 갖게 되는 행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건 견제 수단이 될 거예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예요. 자, 20번 선거제도가 출제가 됐고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숫자를 읽고 자료를 분석. 자, 네모국 동그라미 지역의 대표 선출 방식, 가와 나 두 가지 대표 선출 방식이 있어. 우리가 이 선거제도라는 걸 떠올리면 하나는 선거구제도, 또 하나는 대표결정 방식. 그리고 이때 이 대표결정 방식이라고 하는 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구분이 됐다. 이런 어떤 개념상의 위계가 쫙 하고 머릿속에 펼쳐지셨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를 가니까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됨.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가가 바로 단순다수제가 되겠죠. 뭐 단순다수대표제라고도 얘기하고 상대다수대표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니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거야. 과반수라고 하는 일정한 비율, 기준을 정해놨네. 자, 과반의 득표자가 없어요.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을 후보자로 하는 결선투표. 대놓고 결선투표라고 얘기하고 있네. 1차 투표했는데 과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 하는 거. 결선투표제는 바로 절대 다수 대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대와 절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가와 나 이것만 판단을 했어도 여러분들 선지 1번에서 3번까지는 쭉 풀 수가 있었어. 자, 이거 한번 먼저 보고 갈게. 가는 절대다수, 나는 단순다수 반대로 서술되어 있죠. 자, 틀린 선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에 비해 나는 당선자의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생각해봐. 단순다수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게임 끝이야. 그런데 나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결선투표제의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득표한 사람 없어? 다시 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들렸고요. 세 번째, 나에 비해서 가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단순 다수제에서 가지는 대표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것이 바로 절대다수 대표제인 거잖아요. 아하. 사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도 개념 공부가 완벽하게 되면은 우리 5개 선지 중에서 3개는 끝낸 거예요. 이거 여기서 전부 다 정답이 안 나왔어. 근데 물론 우리가 4번이냐 5번이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했어야 됐죠. 자료를 분석하셨어야 돼요. 자, 보면은 쭉쭉 어떻게 되어 있냐. 갑을 병정이 후보자로 출마. 선호 순위에 따라서 쭉쭉쭉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결국 얘기하고 있는 건 A, B, C였나요? 네, A, B, C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이 유형의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각각 이제 2,000명이 되는 건데 이 2,000명의 사람들의 A 유형은 갑, 을, 병정 순서대로 선호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C 유형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2,000명의 유형이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을, 그 다음이 갑, 그 다음이 병, 그 다음이 정,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 D부터 G까지, D, E, F, G까지 각각의 유형이 몇 명이래요? 1,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F 유형의 사람들은 1,000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병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이 정, 그 다음이 갑, 을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H, I, J의 경우에는 각각 이 사람들은 5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전체 유권자의 경우에는 요거 다 더하면 11,500명이 되는 거예요. 11,500명. 자, 그리고 한번 보면 우리 단순 다수제에서 과연 누가 당선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단순 다수제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일단은 자기가 1등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걸 주지 않겠어요? 표를 던지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의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는지 생각해 보면, 자, 여기 2천, 여기 1이니까 2천, 4천 됐죠. 그리고 쭉 보면 여기 또 1000이 있어요. D 유형은 1000명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해서 벌써 5000이 됐어. 그리고 보면은 쭉 보니 없어요. 아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5000표를 받겠구나. 단순 다수제로 계산을 해보면. 자, 그 다음에 을을 볼게요. 을도 마찬가지로 1위 표 얼마나 득표를 했는지 보는 거야. C 유형의 사람 2000명, E 유형의 사람 1000명이니까 2000에서 1000 더하면 3000, 3000에서 여기 500, 500이니까 아하, 을의 경우에는 4000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병입니다. 병의 경우에는 누가 1등으로 해줬냐? F랑 G가 1위로 좋아한대요. F, G 각각 1000명, 1000명이었으니 병은 2000표를 획득을 했고요. 자, 정의 경우에는 없어. 쭉쭉쭉쭉. 근데 끝까지 봐야 돼. J 유형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1등으로 좋아한대. 500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4번을 풀 수가 있습니다. 왜? 4번에선 지금 가라면이라고 단순 다수제를 얘기하고 있다?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딱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대표가 돼. 5000표, 4000표, 2000표, 500표를 받았어. 당연히 누가? 당선. 갑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아, 가라면 당선자의 득표율도 계산을 해야 돼요. 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자가 될 것인데 득표율은 40% 미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물론 우리가 이거를 구할 때 11,500분의 5,000 곱하기 100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40%가 기준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5, 4, 26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4,600표 미만이냐를 묻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갑은 5,000표를 받았기 때문에 40% 이상이 되어버리겠지. 실제로 요거 득표율을 계산을 하게 되면 43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4번은 정답이 아니네. 5번일까? 5번을 풀기 위해서 우린 나의 방식도 적용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가인 경우에 당선자는 누구였어요? 자, 갑이었습니다. 5,000표를 받아서 갑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나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투표를 했을 때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됐지. 자, 근데 갑이 어때? 5,000표야, 5,000표. 근데 전체 유권자가 11,500이야. 그러면은 과반 이상을 하려면 5,750표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 2차 투표가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1, 2위 후보자, 갑과 을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럼 병과 정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하는 작업은 갑과 을 중에 A부터 J까지의 유권자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냐를 봐야겠지. 자, A 사람은요, 이 사람을 1등으로 뽑았으니까 갑을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B 유형의 사람들도 갑을 뽑겠죠. 자, 그 다음 C를 보게 되면 어때? 이 사람들은 을을 뽑을 거야. 자, 그리고 D 유형의 사람들은 1, 3으로 좋아하니까 갑을 뽑겠죠. 자, E 유형의 사람들은 을을 뽑을 거고요. F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호 순위의 비교를 하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I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갑이 과연 이 상황에서 얼마나 표를 받을지를 또 계산한다. 자, 보면은 갑 쪽이 더 크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득표하게 되는 거 하나하나 세보는 거죠. 자, 보면은 2000, 그리고 여기도 2000, 그리고 이쪽이 큰 것도 보니까 5000이 됐죠, 벌써? 5000이 됐고, 여기까지 하면은 6000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지금 갑 이미 6000표를 받아버렸어.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버렸죠. 나머지 을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5500표가 나올 겁니다. 2차 투표했는데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한 갑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방식을 쓰는 경우에도 갑이 당선자가 되겠구나. 가나의 방식을 쓸 때 당선인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쭉 풀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문제 차근차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습 단계에 있는 거. 물론 이 시험을 봤는데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시험을 잘 봤어. 그럼 스스로를 토닥토닥 해주세요. 역시 나는 정치화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과목을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의 성적이 안 나와서 좀 실망이야 라고 하더라도 일단 너네들이 이 과목을 좋아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 공부한 지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내용이 막 휘발됐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푼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뭔가 자책을 하고 나는 이 과목이랑 안 맞아 라고 빠르게 그렇게 판단을 하기보다 정치화법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디로 오시라고요? 네, 비타민 정치화법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 열심히 강의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활력을 막 빠방하게 드릴 거예요. 다른 과목 공부하기 사실 진짜 힘들잖아. 근데 이 과목만큼은 정말 재밌게 우리의 삶과 밀접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 과목, 정말 진정한 개념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이 장기의 레이스의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사람이 되어드릴게요. 비타민 빠방하게 충전할 준비 되셨나요?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나 정법 너무 재밌다. 애정한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따라오셔야 돼요. 비타민 정치화법으로 꼭 오세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